네, 전국의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도 시청하시는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께도 안부 전합니다. 오늘 주거복지 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후원하는 주거복지와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한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 김현성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코로나가 두 자릿수로 확진자 두 자릿수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갖고 있는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 또한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향에 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거복지 토론 참석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부터 소개해 드리면요. 주거복지 그리고 LH 한국주거정책의 거의 산증인이시죠. 네, 주거복지 산증인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김경철 주거복지지원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어찌됐든 주거복지와 부동산법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전 경기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시고 한국집합건물진흥 원장님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상임 고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종횡무진으로 활약하시는 시사타파 시청자들에게 너무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시사타파 TV를 거의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시고 여러 민생 현장에 늘 있는 일명 민생천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대차 3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태어난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분도 익숙하시죠? 시사타파 TV의 터줏대감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각동수 TV, 개인 TV야 거의 지금 실버 버튼까지 와고 계신가요?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곧 실버 버튼을 앞두고 있는 각동수 TV를 운영하시는 시사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예, 오늘 재미있는 토론이 의미 있는 토론은 될 것이다. 그리고 늘 갈등과 쟁점 속에서 있었던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처럼 어떤 정책과 상식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장 해묵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모처럼만의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거복지와 관련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토론에는 한국 주거복지 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시의 성평등기금이 후원하는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거복지 문제와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코로나라는 새로운 어떤 변수가 과연 우리 한국의 주거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얘기도 조금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에 앞서서 네 분의 토론자가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준비해 오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 모두 발언을 핵심적인 말씀들, 어떤 기조로 말씀을 해주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우리 LH의 김경철 주거복지지원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LH에서 주거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거복지 분야는 집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업무가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만남이라든가 소통, 이해, 공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 친화력 이런 부분들이 주거복지 업무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하게 이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주 전에 상담을 하는 것도 맞춤형으로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맞춤형으로 하고 또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도 맞춤형으로 하고 또 입주한 후에도 맞춤형으로 하는 어떤 그런 업무의 방향이 맞춤형과
서비스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복지 분야는 좀 더 이제 세심한 관심 내지는 소통이 더욱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생활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거복지 현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뭐 쟁쟁한 전문가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좋은 말씀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주거복지 업무를 하는데 더욱 발전이 되도록 제가 한번 크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가장 관내에 가장 가까우신 분이시죠. LH라는 한국 그 토지주택공사죠. 토지주택공사의 한국의 주거 정책을 다양한 조직의 어떤 처장님이 와주셨기 때문에 무게가 좀 잘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지만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의 전 원장님. 사실 한국 집합건물 이런 거 집합건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이후에 토론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경기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신 홍용석 그 전 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법을 전공한 법 박사 홍용석입니다. 주로 제가 이제 한 것은 부동산법에 관련된 사항들, 다시 말하면 주택법이라든가 집합건물 관리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택과 관련된 또는 토지와 관련된 그런 법을 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여튼 그 영광스럽게 주거복지 차원 이 부분에 이제 모두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의 주거복지는 법률적 측면에서 본다면 19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19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동거 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택자금 할증 지원 제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주택법의 하위 법령. 물론 이제 1976년도인가요? 그때 주택건설 촉진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지금은 이제 주택법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하위 법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서민에 대한 특별 공급으로서 이 주택 공급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거복지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인 이제 공급에 중점을 둔 주택법 이런 것이 특별 공급이다 보니까 공급에 중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주거기본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거기본법은 2015년도에 6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 주거권 보장 그리고 주거 수준의 향상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주거기본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것은 물리적 사회적 그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을 규정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주거비 부담을 가능한 지속할 수 또 주거 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정비나 주거 약자의 안전한 주거 수준을 지원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거기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 이런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 바로 주거복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복지사가 나왔고 이런 주거복지사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그 대안으로 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거복지 문제를 주거복지사 한쪽에만 일반할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또 집합건물관리사, 집합건물 회계정보 처리 주거 문제를 알리고 이에 해결을 위한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확장시켜서 나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 기본법을 실행할 수 있는 절차법의 통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주거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은 나와 있는데 그 실행을 위한 절차법이 각기 전부 다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도대체 주거복지에 관한 법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냐 논란이 많았죠. 또 이거 말고도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3법 이것이 이제 요즘 와서 임대인한테도 불만이 많고 임차인한테도 불만이 많은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자기 주장들을 이 시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이 복지라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는 또 어떤 때는 불만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개최되는 시사타파 토론회처럼 자주 토론을 가져서 이런 문제점을 전부 다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뭐 아주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한 건 느낌이 그냥 확 드네요. 역시 교수님답습니다. 예, 주거 복지와 관련된 어떤 법적 어떤 흐름들을 아주 현재 우리 시사타파와 개국본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보고 계신 거죠? 예, 하도 이게 뭐 저는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보면서 실시간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던 민생경제연구소 지금 요즘 가장 바쁘시고 핫한 분이시죠. 이 자리에 모시는 것 자체가 영광인 우리 민생천재 안진걸 소장님 모두 발언 잠깐 해주시죠. 지금 많이들 봐주세요. 지금 댓글 당긴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쪽 댓글은 왜 안 올라오지? 이제 좀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댓글이.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피디님 저 댓글 좀 올려주시고요. 방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하지만 그래도 주거복지, 서민 주거 안정, 또 우리 국민들 일자리 창출, 그중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세대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 전후한 일자리 문제, 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가 뭐 심각하다. 이건 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주제를 다 오늘 포괄적으로는 못 다루지만 주거복지, 한국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주거기본권 또 주거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유엔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유엔이라는 국제연합 조직에서 계속해서 주거복지 특별 보고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옛날에 한국 전쟁 때 참전한 다음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막 많이 잊어먹는 있으시잖아요. 근데 실제 유엔이 굉장히 많은 뭐 난민 문제라든지 세계 인권 선언 이행 문제라든지 뭐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을 만들어 각 나라가 비준하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비준을 했으면 그걸 이행하는지도 다 점검하는데 유엔의 주거권을 굉장히 많이 그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의 주권 한국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뭐 촛불시민혁명 최근에 K방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속으로 들어오면 안타까운 게 주거권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권이나 노동권, 아동의 권리 이런 건 맨날 단골로 지적받는 부분이거든요. 뭐 여기
두 분 우리 교수님들, 처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사타파 TV에서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치 시사 쟁점 외에도 우리 국민들의 자유권이나 그중에서 특히 자유권은 상당히 신장된 거로 평가를 받는데 요즘 뭐 대통령 요구한다고 해서 잡혀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정말 무서웠죠. 전두환, 노태우, 뭐 박정희 때 같은 때는. 근데 사회권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존권 또는 생명권 또는 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 권리. 그중에 핵심이 이제 주거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문제, 그중에서 여성 일자리 문제로서 주거복지 또는 주거복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 쟁점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홍영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거복지는 정책으로서도 주거복지를 신장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있지만 댓글에 보니까 처장님 LH가 더 노력해줘야 된다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잘 받아. 훅 들어오시네. 예. 아니 처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본격적인 논쟁은 조금 있다가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으로 올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인간 친화적으로 인권 친화 잘 관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아까 댓글 진짜 있었습니다. 아마 네. 지금 우리 애청자 엄청 많이 여러분들께서 올라오시네요. LH나 뭐 SH나 하실 말씀 써달라 엄청 올라올 걸요. 그래서 또 집값 건물 우리 홍영수 원장 오셨으니까 집합 건물에 살다 보면 뭐 사실 집합 건물 관리의 문제, 관리비의 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납부와 투명한 사용 내역 공개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동 상가단지 민원도 진짜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로 골치가 아플 정도이거든요. 근데 약간 제도가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좀 줄이면 최근에 임대차 3법이 이제 개정되잖아요. 두 개는 개정됐고 이제 임대차 신고제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 사실 셋 다 개정돼 가지고 요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담이 엄청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담이 어딜 밀리냐? 민변하고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변하고 참여연대 너무 상담 많이 오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하고 그 상담 임대차 3법에는 상담 기고도 하고 있고 연재. 그다음에 알라딘하고 연계해가지고 온라인 북으로 상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해가지고 온라인 북 올라왔는데 이게 온라인 북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어요. 예, 일단 비정부 기구들이니까 무상으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나 너무 들어가고 싶어. 또는 내가 지금 긴급하게 주거가 위기야. 쫓겨날 위기에 있고 길거리에 내앉기 생겼어. 노숙하게 생겼어. 또는 지금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래. 이 엄청난 위기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 상담을 제대로 해준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각 광역시도에 가보면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어느 우리 그 중앙하는 주거복지문화본부 말고요. 주거복지센터가 지자체에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네, 이제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는 이제 아주 총괄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해주시는데 구체적인 상담, 그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쫓겨날 위기에 있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분들 주거복지 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있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상담하는 이게 설치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실도 있고 분쟁조정실도 있거든요. 분쟁조정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바뀐 법에 의하면 이제 처장님 잘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임대차 분쟁조정회나 상담센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진전이죠. 왜냐하면 LH는 국민들이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 많고 임대차 제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상담도 늘어나는 누가 상담해 주겠느냐. 상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사들이 저는 집합건물 관련법,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상당한 공부를 한 다음에 주거복지사들을 우리 LH도 그렇고 법률구조공단도 그렇고 각 광역시도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에서 뽑아야 됩니다. 상당히 뽑아서 사방팔방에 각 구마다 뭐 두세 개씩의 상담센터, 주거복지센터라든지 LH 관련 기구라든지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뭐 사실 처장님 LH는 기초단체까지는 지사가 없죠. 지금 광역지사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요것만 뭐를 받으니까 네, 여기까지고. 네. 요거까지만 물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하나씩 있어요. 전국에 12개 지역 그렇죠. 본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을 효율적으로 해서 약간 뭐
있는 거잖아요. 만약 예산이 그렇죠. 뒷받침되면 그럼 인력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앞에 이야기를 길게 한 게 뭐냐면 우리 오늘 주제가 처음에 약간 우리 애청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 상담 수요나 분쟁 조정 수요나 거기에 대한 안내 수요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일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뭐 모두 발언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해버리셨네요. 우리 안 소장님 역시 예측은 했지만 제가 그 모두 발언이라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소장님 발언은 김어준 총수만 끊는 것 같아요. 그분도 저 발언을 못 끊어서 요즘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안 소장님 팬이 너무 많네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정보 청보리님, 파란세상, 레빗, 김미염님,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안 소장님 응원하고 계시고. 저 말고 우리 홍영석 원장님하고 네. 우리 김경철 처장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내용을 아무튼 잘 정리해 주신 거. 오늘 그 모두 발언 길게 하셨으니까 조금 분량을 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죠? 네. 모두 발언하는데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우리 곽동수 시사평론가님이시자 곽동수 TV의 진행자. 네. 네. 그 주거와 복지라는 말에 낯설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행정부처 가운데서 흔히 복지부라고 부르는 데가 보건복지부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해서 보건복지,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 몸이 아팠을 때 비용을 적게 받는 이 제도가 실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코로나19 사태가 나오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서 검사라든가 치료 같은 것들이 걱정 없이 국가에 의존할 수 있게 돼 있는 쪽인데 저는 이런 개념이 이제 주거복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 투기 의심 같은 것들을 감시하는 부동산 거래 감독청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흔히 줄여서 그냥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우리 사회에 복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놀지 못하고 노는 건 둘째치고 학교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합주택에서 살고 있는 아이가 10살, 8살입니다. 그냥 동생한테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뭔가 라면 끓여주려고 화제가 났죠.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모 어디 있느냐.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거기 요양보호나 이런 거 강제로 하거나 어떻게 돌봄 신청 같은 거를 친부모가 거절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딜레마가 없습니다. 외국엔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친부모가 아이를 소홀하게 관리할 경우 강제적으로 주정부나 뭐 시정부에서 관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부모란 낳아놓기만 했지 유전자만 갖고 나머지 하지 않는 부모들도 방치형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만약에 규모는 좀 지금은 뭐 굉장히 큰 복합단절 주택으로 주택관리사 같은 사람들이 주거복지사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저 집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돼 있는 걸 알고 아이들 같은데 하다못해 요즘 얘기하는 게 가장 먼저 자취생들이 떠올렸던 건 라면 용기였어요. 불 안 켜고 그냥 물만 부으면 되는데 그런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화재 안 났을 텐데 기껏해야 손이나 좀 대고 말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데 저는 주거복지, 여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대단히 단지를 가보게 되면 꼼꼼하게 챙기는 일들은 남성분들도 잘하지만 여성분들도 잘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용역 맡는 쪽에서도 여자분들 많습니다. 요즘 작업복 입고 전기공사 하시는 여자분들이 저희 단지에도 계신데 굉장히 멋집니다. 이 여성의 일자리를 경력 단절 이후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주거복지에 대해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은 느끼는 게 주거복지를 국가가 주는 안 줘도 되는 서비스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대 이상을 놓고 보다 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뭐가 베푸는 것이 정말 무책임하고 능력 없이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식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부모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고 가정환경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이가 50 지나면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만 뭐 여기저기 부딪히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 여성 일자리 창출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유리천장이 있다는 쪽에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경력 단절 여성들 가운데서 직장 경험을 하시고 뭔가 이런 쪽 잘하시는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주거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가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국민의 안전,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는 주거복지가 이제는 선택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좀 활발하게 되고, 제가 오늘 채팅창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주거복지사라는 게 있어? 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었어요. 어떤 자격 그 국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은 단체가 생기고 국가공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환기돼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시청자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 많으시잖아요.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으로 모두 발언 대신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끝내고 싶네요, 그냥. 정말 그게 학원 강사처럼 다이제스트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경험에 맞춰서 주거복지를 해석해 주시니까 너무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LH 처장님은 또 공공에 실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홍 전 원장님께서는 어찌됐든 법률적 체계 안에서의 주거복지의 역사를 얘기해 주셔서 너무 또 알찼고, 우리 안 소장님 진짜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들 정말 너무 환호받고 있고, 오늘 왜 시사타파와 이 개국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곽 선생님은 뭐 선생님 팬이 많으시군요. 네. 시사타파에서 뭐 엄청 개국본과 시사타파가 낳은 뭐 스타 아닙니까?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고정 출연인이신데요. 자, 우리 스타타파 TV 애청자분들이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정치개혁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언론도 개혁되고 정치도 개혁되고 검찰도 개혁되면 내 삶은 무조건 좋아지느냐. 세상이 좋아지는 기본이 될 수는 있고 과정이 빨라질 수 있겠지만, 정작 차분히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삶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내가 받는 월급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받은 월급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싹 빠져나가면 안 되고. 안 소장님 말씀하시면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다음에 이게 정신줄 놓으면 이게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상한 데 안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녁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맞습니다. 저렴한 자기 집이든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민간임대주택에서 올해는 살 수 있는 이런 주거 공간이 있어야지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소장님 제가 좀 진행을 할게요. 예. 저기 레빗 K님 사회 보시는 분 잘하시네요. 이런 거 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거복지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네 분의 발제를 들으니까 상당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 스스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흐름을 이렇게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거복지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을 갖고 계신데, 그래도 가장 현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계시는 이 LH에서의 주거복지라는 정의와 실제 LH가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 서울시 SH 지금 LH 대표님으로 가신 그 변창흠 대표님이 과거에 서울시 SH 있을 때 시장님과 박원순 전 시장님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점적으로 진행했던 으로는 주거복지 박람회도 그 당시에 처음으로 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처장님이 먼저 주거복지란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LH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 조금만 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이제 개념이 처음 시작하는 건 이제 헌법에 한번 보시면, 헌법 이제 35조 한 3항에 보시면 이제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헌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주거기본법이 있는데, 주거기본법에 이제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있죠. 특히 이제 주거기본법 2조에 보면 주거권이라는 그런 주거에 대한 권리가 최초로 법으로 이렇게 딱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거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주거권을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라는 것은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주거복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주거복지 업무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LH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다 주거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왜냐하면 뭐 직접적으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이제 주거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기 위해서 최초로 택지를 개발하고 건설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 자체도 그쪽 주거복지로 가는 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무주택자를 위해서 분양주택을 짓는다. 이것도 이제 주거복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 또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도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복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LH가 하고 있는 업무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주거복지로 향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주거복지 사업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이제 정보를 지원하는 걸로 하나를 나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집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집에 입주하고 나면 그 입주 후에 생활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지원하는 거 이렇게 저희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지원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은 뭐 저희 상담센터나 콜센터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임대주택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국민임대, 뭐 행복주택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가 집을 직접 공급을 하진 않지만 민간주택에 살고 계시면 임대료를 주는 주거급여 뭐 주거급여가 전국을 한 100만 가구 이상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주했을 때 뭐 커뮤니티나 돌봄이나 교육이나 아동들 뭐 이런 자립 뭐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생활 지원 그리고 이제 그 단지 내에 사시다 보면 분쟁도 발생하고 뭐 갈등도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해주는 관리 지원, 분쟁 조정 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주거복지 업무를 크게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좀 분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댓글창에 네. 좀 긍정적인 글보다는 좀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우리 그 패널분은 LH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지원처장님이십니다. 김경철 처장님이십니다. 아마 이제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떤 건강한 의미에서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임대 네. 아파트에 대한 문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좀 몇 가지 얘기들을 아까 안 소장님 얘기했던 전달 체계와 관련된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지금 우리 그 처장님이 주거복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 주셨고 아까 우리 홍 전 원장님, 홍용석 전 경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이제 주거복지와 지금 보니까 홍용석 전 교수님이시자 지금 원장님이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원장님이셨어요. 전 원장이. 그러니까 원장이 아니라 고문으로 지금 지금 고문이신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산업연구원 원장이었고. 네, 상임 고문으로 계신데 한국집합건물진흥과 한물집합건물 이게 낯선 언어거든요. 네. 이것과 이제 주거복지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좀 연결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집합 건물을 가지고 대표적인 주거권에 대한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우리 김경철 LH 그 주거복지처장님이 네. 주거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주거권은 이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죠. 근데 한 가지 이 주거권 자체가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주거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주거권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개입에는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니까. 주거권이 있고 비생존권적인 주거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존권적인 주거권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 이런 것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생존권적인 주거권은 시장 질서,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라 이런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우리의 이제 지금 주거복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이 세를 산다든가 그러면서 뭐 벤츠를 타고 다닌다든가 한 달에 용돈이 몇 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걸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 가지 보세요. 생존권적인 주거권은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자기 생존권을 제대로 방어를 못 한다. 또 생존권을 지키지를 못한다. 유지를 못한다. 이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해서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존권자 주거권이죠. 근데 비생존 말하면 생존과 관계없이 어떤 자기의 그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뛰어넘어서 여유, 또 문화, 또 취미, 뭐 이런 것 등등을 위해서 그 사회적인 어떤 자기 지위, 이런 것을 위해서 주거권을 갖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 자체는. 그거는 비생존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은 이제 그 9억 이상이라는 액수라든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 뭐 초과했다. 이것만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단히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세금을 낸다 칩시다. 그럼 자동차는 지금 100이랑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쌍용 이런 거에서 만약에 2.0cc하고 벤츠 2.0cc하고 같습니까? 근데 100이랑 가지고 세금은 똑같이 매겨요. 지금 주택의 경우도 또 아니면 어떤 데는 이제 보세요. 주거를 다주택을 갖고 있다. 이것도 참 불만이 많은 것이 뭐냐면 자 봐요. 내가 만약에 그 애동 아들이다. 또 애동 딸이다. 뭐 관계없어요. 그러면 시골에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살자고 안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편하게 집 하나 사줘요. 그 집값 해봤자 5천만 원, 1억도 안 돼요. 네? 또 그 자식이 또 갖고 뭐 이 부자연스럽다든가 또 지병이 있다든가 뭐 해서 걔를 위해서 뭐 1억짜리 미만짜리를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있습니다. 그럼 몇 주택이 됩니까? 3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주택자에서 세금을 중간을 막 시킵니다. 그럼 다 합쳐봤자 3억도 안 됩니다. 네? 이런 경우도 다주택자로 해가지고 주택 수만 가지고 세금을 중과하는 이런 거는 빨리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모님, 고모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쟁점에서 보면 이제 주거복지 돼야 되고 비생존권적 주거복지는 조금 순서. 예, 이제 비생존권적인 주거복지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 맡기되 단 한 가지 그 무조건 너무 크게만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 공급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주거복지 문제까지만 여기까지만 좀 쟁점을 이렇게 조금 왜냐하면 다른 쟁점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고모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공감하면서도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드리면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는 차값 중심으로 개편돼야 되는 얘기가 벌써부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다는 거죠. 이 차주들도 그렇고 실제 차량 쪽 관련된 업체들도 배기량은 갖고 이제까지 따져왔던 거를 왜 바꾸려 하느냐, 기존 바꿔서 세금 더 거두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차주들도 반발을 많이 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개발될 때부터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가 특정 지역을 정하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국민들 걸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부가가치를 붙여서 개발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실제 주거와 생존형에 들어가는 주거와 아닌 것들. 지금 말씀하시면 영국 같은 경우 건강보험제가 잘 돼 있어 병원비가 안 들어가지만 병원에서 차례 기다리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에서 나왔던 말이 병원 가면 일주일, 집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병원 갈 차례 기다려도 한 주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다르게 보게 되면 지금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보면 임대주택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주거복지 개념이 뭐냐. LH에서 하고 있는 건 시행하시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보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게 그 주거복지의 기본입니다. 몸 아파도 병원 가게 되면 이용해 보신 분들 없으실 텐데 주머니에 돈 없이 병원 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황하고 지갑 도둑 맞았다면 병원도 못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세상이 바뀌어서 이젠 당장 신분증 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으로 돼 있듯이 필수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6평짜리, 5평짜리에서 3가구 사는 거, 3명 사는 거 생각해보면 진짜 빠듯하고 눕기도 힘듭니다. 생존형을 어디까지 볼 건가라는 데에선 조금 시대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도 있는 거고 퀄리티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LH가 맨날 욕먹는 이유가 예전엔 돈 안 주고 집 지으라고 했으니까 LH가 뭐 재주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뻔한데 어떻게 더 이쁘게 잘 짓습니까? 중국처럼 벽질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논의되는 것도 있지만 자꾸 여기서 잊어버리는 게 결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냥 먹고만 살아라 하는 생존형도 있지만 조금 보면서 복제 단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 말씀하셨던 쪽에 반박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되고 무엇보다 그 금액 단위로 삼체 주장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이 그런 거 있지만 그 금액 그렇게 적었던 것들 좀 다르게 얘기하면 딴 사람들은 부모한테 사주는 게 아니라 증여하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는데 그 증여서 그걸 핑계로 댄 건 옳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우리 그 곽동수 평론가의 말씀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질적인 문제도 그 충분히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뭐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안진걸 소장님 뭐 혹시 예. 아니 저는 뭐 홍 원장님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국가가 적극적 개발해야 될 생존권적 주거권과 네. 비생존 주거권도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다주택자들 또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투기를 근절하고 그분들이 집을 내놓게 함으로써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 과정에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정말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나 뭐 3주택이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은 고려하자는 말씀도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케이스를 세분화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자동차세하고 아파트하고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오래된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강남 아파트도 자동차세가 많이 나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으로만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해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세 갈수록 10%인가 이렇게 감액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다들 이제 아시죠? 그다음에 1월 달에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해주는 제도도 생겼어요. 자동차세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동차가 오래되면 모두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도 뜻 있는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들 계속 문제 제기해서 조세상의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토론 뭐 본류는 아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토론으로 개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핵심은 이제 주거복지, 네. 그 다음에 일자리, 이 그러니까 주거복지가 확대된다는 걸 반대할 사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국회 차원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 2014년도에 재건축 특혜 3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설치가 같이 됐거든요. 그때 네.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네? 그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위원장이 제 기억으로는 이미경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여당이 재건축 특혜 3법을 통과시키니까 야당에서 하도 통과시키니까 그럼 동의를 해주되 저는 그 동의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옵션으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국회가 설치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 야당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거로 된 겁니다. 그래서 논의는 됐는데 실제로는 통과는 하나도 거의 안 되고 오히려 이번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라든지 뭐 주거복지기본법 2019년 시행 맞나요, 차장님, 교수님? 주거기본법이 네. 2015년 15년 통과됐고 네. 2019년 또 개정한 6월에 제정법입니다. 제정법.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즈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하고 주거기본법도 네. 2015년쯤에 이제 생긴 그건 또 성과죠. 구체적인 최근에 세입자 보호 대책은 상가임대차나 네. 주택임대차 관련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가 일부 신장됐는데 그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저는 오히려 오늘 이 주거복지 확장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이 주거복지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대해서 네. 지금부터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저는 분명히 이게 관계가 있다. 뭐 사회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 제가 넘어가는 건 제가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에 대한 욕심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깐만, 홍장,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안진걸 소장님 말씀처럼 댓글에도 그렇고 주거복지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우리 홍 원장님도 인정하듯이 한국 사회의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왔던 어떤 그 연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연조도 있고 헌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
이제 주거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를 좀 높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 퀄리티도 좀 높이고 그냥 닭장 같은 데서 살기 싫다. 그냥 뭐 마치 적선하듯이 뭐 복지 정책을 그냥 시해 주듯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댓글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홍 원장님 좀 예, 잠깐 미처 못하신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예. 주거복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먼지가 최고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복지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간다. 그럼 어디에 돈이 들어가도록 만들 것이냐. 아까 제가 주거기본법에도 인간다운 주거생활 권리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영등포쪽만 가봐도 4평짜리, 5평짜리 그 나홀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제가 거기 지인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거기서 일주일만 살려고 그러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거기서 살려고 그러면. 물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잠만 자고 나오니까 견딜 수 있는 거지. 거기에 24시간 계속해서 살고 있어라. 지금처럼 그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계속한다. 그러면 정말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사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것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소 규정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홍 원장님 말씀은 그런 최소한의 조건도 아직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았다. 네네,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것부터 우리가 채우고 다음을 얘기해도 충분하다라는 예. 얘기로 예,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사타파 개국본 시청자 여러분,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나 지금 댓글 달고 계시는 분들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시의 성평등 기금이 후원을 하는 주거복지와 여성 일자리에 관련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사타파 개국본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넘어가는 굉장히 계기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도 참여해주고 제가 지금 댓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달아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 조금 이렇게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과 주거복지에 지금 현 당면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어떤 앞으로 방향성들을 잠깐 그동안 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일자리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걸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처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 뭐 주택관리사, 주거복지사 뭐 일자리 문제로 전환되는 여러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저기 댓글에도 주거복지사 처음 들어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했거든요. 주거복지사는 정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시죠? 그래서 한번 처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댓글을 좀 보니까 가끔씩 이제 그 임대주택이라는 단어를 없애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좀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은 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뭐 질 좋은 임대주택, 살고 싶은 임대주택, 뭐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뺀다 하더라도 일단은 질 좋고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른들이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자극적인 단어들은 좀 가급적 안 쓰고 좀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좀 널리 퍼뜨려 줘야 이 임대주택에 대한 그렇죠. 그런 이미지나 말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자격의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은 뭐 토지나 건축물, 건물, 뭐 주택 이런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겠고 그렇죠. 주택관리사는 뭐 관리소에 가면 이제 소장님 계시죠. 그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뭐 회계 처리하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택관리사. 다 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법적으로 있어야만 네. 그 자리를 가실 수 있죠. 못 하죠. 안 그러면 취업을 못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이 돼요. 불법. 네. 그렇게 배치 자체가 안 되니까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뭐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죠. 그래서 보면 뭐 아동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약간 여성복지 포괄적인, 뭐 이런 부분에 예 그렇죠. 주민센터 가면 많이 계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민센터 아니면 사회복지관, 네, 복지기관 등등에 이제 많이 계시는 우리나라 한 거의 한 120만 명 정도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걸로 거의 그 정도 통계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대학도 이제 사회복지학과가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렇게 많이 있고 주거복지는 이제 주거복지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지식도 있어야 되고 현장 경험,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에 대한 그 전달 체계, 정부로부터 오는 전달 체계 이런 것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럼 사회복지하고 뭐 좀 차이가 뭐냐 그러면 같은 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하고 이제 그 주거복지사가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 같은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점이지만 주거복지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게 있어요. 거주자의 생활, 주거 생활, 주거와 관련된 생활, 또 주거 환경의 개선에 관련된 사항, 또 입주자들의 공동체 활성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서 다루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게 주거복지사인데요. 주거복지사 한 가지 덧붙이면은 요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자식들이 뭐 따로 살거나 혼자 된 경우 집 한 채 갖고 마저 사셔야 되는 경우 있어요. 금융기관 가면 영모기지능 같은 것들 소개해 주지만 사실 그게 개괄적이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혹시 그냥 대출 받아서 내는 게 난지 집을 넘기는 게 난지 뭐 여러 가지 판단 같은 거 할 때도 제대로 된 주거 관리를 해주는 주거복지사라면 그런 것에 대한 조언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사회복지가 제네럴하게 돌봐주는 거라면 돌봄 서비스라면 이거는 인생과 관련된 스페셜리티한. 네 주거복지 쪽에서는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동수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희가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 5년 하면서 가는 걸 원래 경제 봤었으니까요. 전문가고 옛날에 왜 각동수의 이러십니까? 싱싱경제 진행하셨잖아요. 처장님 그러면 이제 저도 주거복지사를 대충은 아는데 사회복지는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상담, 주거기본권 실현 또 주거와 관련된 각종 분쟁 조정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거복지사들이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우리 공동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 그 밑에 옛날에 공동주택관리령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생각나는데 그게 보면 이제 집합건물 내에서 여러 가지 분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과 어떤 이제 조정 인력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외부에 상담은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외부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공인중개사님들이 상담 도와주고 분쟁 조정위원이 딱 몇 분이 있어서 조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주거복지사 업무에 그런 게 있나요?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회장님은 그 주거복지사 이렇게 그 강의도 좀 많이 나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뭐 네. 강의도 하시고 여러 저는 주거복지사들이 주거복지 그다음에 서민 주거 상담사 역할까지 함께하는 게 제일 모델로서도 좋고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을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까지 확장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그쪽 부분 좀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분쟁이나 갈등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판단을 주로 해주시는 분들은 법률가, 변호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법률 문구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 우리 안진걸 소장 말씀 중에 제가 아까도 잠깐 공동주택과 이제 집합건물 이게 용어가 이제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알 것 같은데 집합건물은 사실 좀 그 생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 원장님께서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원래 이제 집합건물 하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로 구분 소유권이 되는 건물 이게 이제 집합건물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공동주택의 경우도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건 모두가 전부 다 집합건물의 일종입니다. 또 대규모 상가라든가 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대규모 점포라든가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종의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이 더 큰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이제 공동 사회복지사가 더 큰 개념이죠. 원래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집합건물에 속해 있는 좀 더 작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별이 좀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 주택법이 적용을 받는 것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부터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정부의 개입을 가져왔냐면 이유가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을 당시에는 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원장님 저런 거 소개시켜도 되거든요. 5만 원 저렇게 100분 토론 감사합니다. 댓글 5만 원을 쏴주셨어요. 박수 한번 우리 주고. 저희가 뭐 돈을 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주거 복지를 위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저렇게 5만 원을 그냥 붙여준 거예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주택법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자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동주택 관리력.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주거복지 관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이제 상담 관계, 물론 상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든다면 임대주택은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이 되는지, 내가 살고 있는 거리 또는 직장과의 거리로부터 얼마만큼 공급이 되고 있는지, 또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또 금융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뒤에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분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죠. 주거복지사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주거복지사는 정부의 이용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LH공사에서 주로 이제 많이 그 채용을 해주고 있죠, 현실적으로. 주거복지사를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그래요. LH공사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도 굉장히 많이 큰데, 일부 비판 세력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LH공사를 로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원장님이 인기가 많으신가? 이 배지맘이라는 또 만 원을 또 써주셨어요. 얘기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잠깐만 원장님 저번에도 TV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옆집하고 구구단도 외고도 전부 다 함께 주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소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지리낮은 소음이 아니라 벽간소음이네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 문제라든가 또 층간 소음 같은 거 특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뤄서 좀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반드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주거복지사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전제는 주거복지사가 집합건물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집합건물 다시 말하면 공동택에 사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70%가 넘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합건물법 알아야죠. 그 다음에 주택법 알아야죠. 공동주택 관리법도 알아야죠. 근데 그런 중요한 법률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이 아마 치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협력관계 때문에 일부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 사회복지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사타파 개국본 시청자 여러분 되게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늘솔길님 어느 방송에서 주거복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세세히 설명하는 방송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홍 원장님 말씀 중에 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홍 원장님 뭐 개인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12,000원도 들어왔었어요. 아무튼 너무 고마운 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뭐 이렇게 로하우징에 이제 공감해가지고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뭐 김경철 시장님 너무 불편해하지도 마세요. 제가 뭐 김경철 시장님 여기 LH에 뭐 아무튼 뭐 청문회 때문에 청문회처럼 오는 건 아니니까. 원래 LH는 랜드앤드 하우징인가요? 그렇죠. 예, 땅과 아무튼 반성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거복지사가 어떤 과목을 보고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저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지금 홍영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거복지사를 주는 어떤 시험이나 과정 자체가 너무 협소한 게 아닌가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차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일단 주거복지사가 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댓글들이 꽤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맞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주거복지사가 이제 국가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휴, 국토부 또 5만 원 소관이고요. 넣었어. 예. 2016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시작이 됐고 근거법령 이제 주거기본법 계속 맨 처음부터 네, 말씀드린 네. 주거기본법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한 2,500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해서 있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저희 직원 LH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이고, 예. 뭐 계속 뭐 지금 계속 오드리 헵번님 뭐 아유 뭐 10만 원이 왔어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처장님 격려하시는 아유, 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H에서 주거복지 관련해서 훨씬 더 주거복지 잘해주시라. 아, 예. 예, 박수 한번 우리 하고 또 하십시다. 예. 그 이제 이 자격증 취득 절차가 상당히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이제 한 3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째로 이제 사전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필수가 4과목이 있고 선택이 5과목이 있는데 필수 뭐 주거복지 개론, 주택가 커뮤니티, 주거복지 상담, 사례, 환경조사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선택도 이제 그런 특수계층과 주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9과목을 사전 이수를 하고 나면 현장 실습을 120시간을 해야 됩니다. 120시간이면 한 2주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현장 실습을 하는 데가 저희 LH 와서 직접 주거복지 업무를 일일이 다 해보고 자기가 또 계획도 짜보고 전화도 해보고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현장 실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이제 뭐 2과목이 되는데 주거복지 총론과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이렇게 2 파트가 되는데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연초에 준비를 하셔야 그게 땁니다. 왜냐하면 사전 이수, 현장 실습 그리고 시험. 올해 시험이 12월 19일 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에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뭐 법상으로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주거기본법상으로도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근데 돼요. 지금 댓글 보니까 뭐 주거복지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회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약간 사회자님이 턴땅을 팬들을 시키느라고. 풀었네요. 저는 이 김경철 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LH에 대한 비판도 저희가 많이 하죠. 그래도 마음씨가 아주 아유, 따뜻한 맞아요. 좋은 분이 처장님으로 계셔서 든든하고요. 저는 이제 계속 제안 드리는 게 주거복지사가 대중화되고 일자리 창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복잡한 현대사회 주거 관련 법률들 관련해서 원래 전통적인 주거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좁게 해석이 돼가지고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상담과 임대주택을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긴급 주거복지라고 해서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거나 불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 있잖아요. 노숙해야 돼. 그 경우에 뭐 임시주택 심지어는 약간의 돈을 줘서 뭐 여관방을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집이 없는 사람들, 예, 임시 주거 시설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렇게만 지금 너무 좁혀져 있어요. 근데 그거로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도 많이 안 되고 21세기 주거복지 시대에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주택, 민간주택, 분양주택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궁금함에 대해서 해박하게 상담, 기본적으로 상담도 그렇죠. 해주고 네, 특히 국민의 45%가 민간주택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궁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도배를 누가 해주느냐 이거 굉장히 전통적인 분쟁의 사람입니다. 네. 장판 누가 해주냐, 변기 뚜껑은 누가 갈아주냐, 소모품은 세입자가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약간의 소모품이 아닌 것들은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동네마다 또 관행이 다른 데가 있어요. 법과 상관없이. 근데 자격증 따신 거 아니죠? 이제 주거복지사. 저는 사실은 자격증은 없는데 거의 공인중개사 반, 주거복지사 반, 디테일함이 뭐 저기, 살아있네. 예, 네, 소장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된 특히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질 조금 저렴한 분양주택 정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뭐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아예 자기 집이 싫은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 요즘 많이 찾잖아요. 좀 괜찮은데 옛날엔 평수 넓은 데 오랬는데 요즘은 이제 1, 2인 가구 많으니까 평수 좁은 데도 좋아하거든요. 관리비도 안 들고 그 에너지 비용도 덜 드니까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담과 관련된 거, 분쟁 조정 관련된 업무가 저는 앞으로도 저희 급증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제 기존의 업무에다 일부를 추가해가지고 어엿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법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상담대책 주택임차보호법보다 상담센터가 설치가 확대돼요 법에 의해서. LH도 지금 설치해야 되잖아요 처장님 법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법률구조가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설치하게 되냐면 저기 법에 또 하나 어느 기관이죠 그 감정원이. 예, 한국 감정원 지사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감정원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나는 사람은 감정평가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 진짜 전문적 공부하신 분들이 막 변호사 시험 준비하듯이 해서 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아 요즘은 그런가요? 네, 본인 월급쟁이 되셔서. 네, 제 주변에 감정평가사들은 돈 많이 번다고 일단 그러던데.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 얘기나 우리 홍용석 원장님 말씀이 둘 다 이 주거복지사의 좀 그 제너럴한 영역 좀 폭을 좀 넓히셔야 된다. 시험도 네, 그렇고 네, 네. 뭔가 자격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건 뭐 얼마든지 좀 이렇게 나가야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김명철 처장님한테 나온 김에 예, 예. 그 주거복지사에 네. 수요자가 누군지 네. LH공사라든가 뭐 네. 지자체라든가 뭐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저희처럼 주거복지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죠. 처장님, 이해가 뭐 되지 제가 않을까요? 긴급해서 어디서 뽑고 어디서 긴급해서 뽑는 좀 하면 주거복지사와 관련된 논쟁만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예, 예. 그- 공론을 좀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주거기본법 시행 규칙에 보면 네. 주거복지 전문 채용하고 배치할 때 가산점을 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법에 아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5월달에 한 이 주거복지 분야, 그래서 주거복지 관리, 고객관리, 주거급여 현장 조사직을 한 90여 명을 뽑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필기 전형 만점에 3%의 가산점을 줍니다. 예. 상당히 큰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따시면 저희 회사 들어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LH 에? 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모집을 해서 한 90여 명 이렇게 이제 이미 모집을 했거든요. 또 이제 올해는 뭐 시간이 좀 그렇다 그러더라도 내년을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을 따려면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니 미리 우리 준비하셔야 되죠. 저기 그 질문에 HJ 안님께서 국가 공인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이건 뭐 무슨 개념의 차이입니까? 지금 현재 그 민간 자격입니까? 국가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현재 공인한 민간 자격. 민간 자격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말씀하신 분은 국가의 자격으로 조금 그래요. 더좀 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예. 예를 수상하고 싶죠. 들면 변호사가 국가 자격증이죠. 회계사, 변호사. 뭐 예.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주택관리사. 예, 뭐 이런 그렇죠. 정도. 주택관리사로. 그런 지금 거는 다. 예. 댓글에 난리 그래서 났습니다. 지금 뭐 주거복지사 법에 관심이 의해서 너무 많이 주택관리사 같은 있는데. 경우는 예. 공동주택 우리 집합 건물 원장님 오셨는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데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데는 국가 공식 자격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이라는 자격증이 붙어 있는 말이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예, 예. 공인회계사, 뭐 이런- 공인회계사, 예, 예. 공인노무사. 예, 예. 그러니까 이 공인이란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예.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공공성을 가진 주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그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성을 겸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공인이란 말 함부로 또 써서는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아까 주거복지사 했는데 말씀을 우리 김 차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네. 주거 플러스 복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물론 주거기본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겠죠. 주거기본법이. 그런데 주거관련법 자체가 아니고 주거기본법만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과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복지에 관한 사항만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주거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 자체가.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영역을 확장하는데 예. 그래서 재학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김용태님, 이게 사이사이 종편에 나오셔서 우리 쪽 힘을 많이 썼다는데 우리 쪽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힘을 좀 쓰긴 좀 제가 열심히 세자님이 했습니다. 종편에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때 호의 여사로 제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 너무 말씀이 좀 쿼터를 네. 채워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일단 뭐 출연료를 주거복- 자르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곤란합니다. 그 주거복지사 같은 비슷하게
증권 분석사가 처음에 만들 때 민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인으로 바뀌고 지금은 뭐 그거 상관없이 분석하는 사람은 애널리스트라고 하긴 하는데 주거 정책에 대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큽니다. 근데 큰 기관에서 직원들을 채택해서 할 때 누군가 흔히 가장 많이 나왔던 기억했던 게 임대주택에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거 그 사람만 잘라버리면 됩니다. 뭔가를 속이거나 예. 위장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부정수급은 어디나 있고 다 짜리돼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정수급돼 있는 걸 쫓아내나 이게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25, 6년 정도 된 BMW나 벤츠는 차 가격이 한 2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걸 타고 다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죠. 어떻든 지금 그런 식으로 주거복지사에 대해서 개념을 모아는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주거복지사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LH에서 공급했던 쪽에서만도 법에 따라서 주택관리사 뭐 이런 것들은 집어넣지만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려면 부족할 겁니다. 더 많이 뽑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자격증이 쉽지 않습니다. 120시간 정도 실제로 잡으려고 그러면 스케줄 잡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 원래 꼼꼼하게 챙기던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좀 덜렁거리는 게 있는데 네. 의외로 여성분들은 그런 쪽에서 놓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저는 여성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아무리라도 아이를 사랑한다고 육아하면서 3년에서 5년 경력 단절이 일어나면 이거 다른 일자리 갖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관련돼서 주거복지사 자체에 대해서 품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올라가는 건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주거복지사 자체에 관심을 좀 갖고 이쪽에 지원하는 게 많아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곽동수 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어떻게 넘어갈까 지금 이게 이제 여성 일자리 문제랑 어떻게 넘어갈까 지금 시간 보니까 지금은 넘어가야 돼. 지금은 넘어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넘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후원하기 때문에 사실 여성 일자리 문제와 지금 주거복지는 이제 어떤 연계가 있냐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셨는데 처장님 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주거복지사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의 성적 비율은 어떻습니까? 꼭 뭐 주거복지사를 떠나서요. 네. 뭐 저희가 뭐 의도를 한 건 아니고 뭐 성별 어떤 그 차별성을 두지는 않는데 네. 저희 주거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여직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저희 LH에 이제 주거복지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이 한 3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와. 자회사로서 콜센터가 있어요. 네. 콜센터도 이제 주거복지 정보인데 거기 한 500여 명 네. 정도인데 뭐 콜센터 아마 상상하시겠지만 대부분 여직원들 분이 있고 저희 관리소가 한 1,100개 관리소가 있는데 거기 한 7천여 명 정도 근무하는데 여기 이제 회계나 뭐 행정을 담당하신 분은 당연히 이제 대부분 다 여성분일 가능성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저희가 그 단지 관리를 1,100개 관리소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단순하게 뭐 주택 관리 부분만 가지고는 기존에 했다면 앞으로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 관리로 할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입주자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관리 평가 지표에다가 저희가 주거 복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 지표로 집어넣었어요. 내년부터 이제 평가를 할 건데 미리 이제 예고를 해야 되니까 올해부터 관리소에 있는 계신 분들이 주거복지사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주거복지사를 딸 걸로 예상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그 관리소에서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하면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라 보여지죠. 잠깐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말씀 듣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거복지사가 근무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에 뭔가 예를 들면 실증적인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이게 조금 더 배치가 되면서 네, 평가를 해봐서 어떻더라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근데 아주 그게 좋은 있으면 방법이죠. 굉장히 도움이 될 게 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혹은 이런데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내지 못하거나 네. 했을 때 그렇죠. 기껏해야 기존의 관리소는 독촉하고 체납 증명서 발급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주거복지사가 있게 되면 네, 네. 무슨 일이 있으시 하는 거죠. 찾아가면서 그게 사실은 돈 받고 누굴 내쫓아가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시설 자체가 주거 복지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알아야 도와주는데 기존의 관리소에서 그 관련 지식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대책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짜 찾아가는 원포인트 서비스가 돼 있으면 관리소장님들은 사실 이거 다 따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관리 전문 업체들에서도 전에는 전기 보수나 뭐 배관 이것만 문제였다면 이젠 삶의 질 문제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쪽인데 오늘 곽동수 평론가님도 오늘 지금 하셨네요. 네? 예, 출연료 보셨어요, 내 보니까. 엔화가 들어왔습니다. 엔화가 오셨네. 동의하는데 한 가지. 아니, 뭐 마무리 하신가요? 잠깐만요, 우리 원장님. 마무리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원장님. 저는 거기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동수 평론가님의 말씀이 아주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따라서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뽑을 때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우대를 좀 지금 이제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를 소규모 단지에서 뽑을 때는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또는 전기기계기사라든가 네, 네. 뭐 소방이라든가 또 아니면 회계 네. 이런 걸 겸한 사람들을 많이 뽑잖아요. 네, 왜냐하면 관리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를 못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주거복지사가 채용될 때 그냥 채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관리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멀티한. 그래서 회계 쪽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집합건물에 대한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집어넣어서 네. 주거복지사가 특히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아니, 그 처장님, 그런 생각 좀 같습니다. 약간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이 쉽습니까? 주거복지사 시험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까? 얼마나 상당히- 합격해요? 예를 들면, 응시율에 대비 합격률은? 제가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는데요. 주거복지사 합격이 상당히 이제 저희가 임대단지가 매년 한 4, 50개 단지가 새로 열거든요. 네, 새로 네. 입주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겠다고 했으니 네.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이제 그 앞으로의 길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우리 각동수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네, 예, 정말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방법을 찾아주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관리사가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뭔가 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리사무소가 된 솔루션 센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생각은 좀 언뜻 드네요. 우리 안 소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잔뜩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저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사는 기본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건 법정 의무화는 아니지만 네. 이제 인센티브를 주신다 했는데 주택관리사나 전기관리사 같은 경우는 특정 규모 이상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님도 이게 하나 받으셨네. 아니구나. 곽쌤한테 주시는 거. 예.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안 소장님한테도 근데 우리 한번 김경철 보내주세요. 소장님, 네. 제가 목소리 듣고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누가 기수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 강신일 선생님 있잖아요. 형사반장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외모도 닮으셨고 목소리도 신스틸러처럼 약간 예, 그 유명한 조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형사반장으로 많이 나오세요. 강직한. 네네. 그래서 절대 다시 원점으로 오세요. 후배 빨리. 경찰들이 막 오버할 때 안 돼 그러는데 뒤에서는 수사 잘해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되게 내가 경찰청장은 내가 막아줄 테니 친데레한데 약간 진짜 뒤에서 챙겨주는 뭐 이런 진짜 말. 외모도 그렇고 막 예. 목소리까지 멋있게 닮으셨는데 다시 원 궤도로 옵시다 우리. 저는 오늘이 이게 여성 일자리 창출 주제지 않습니까? 예. 주택관리사는 또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네. 그게 일단 우리가 성별 분업에 대한 차별도 일부 남아있고 여전히 편견 남아있어서 그런데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서 주택을 관리하고 네. 뭐 방범 관리사무소과 관련한 사람 남성이 맡고 주로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 임대주택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실태나 살림 뭐 이런 거 느낌 일종의 옛날 가정주부들이 하는 역할은 주거복지 이런 약간의 이런 사실은 이건 올바르거나 바람직한 구도는 아닙니다. 이게 성적 역할을 구분짓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주택관리사는 실제로 남성들이 많이 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 남자들이 관리사무소장 혹시 맞습니다. 여성분 보셨습니까? 맞아요. 일부 사실 있지만. 여성이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관리사무소. 훨씬 더 아마 우리 홍영수 원장 오셨지만 이 공동주택 집합주택에서 관리사무소나 관리비에 대한 것은 끊임없는 분쟁과 지금 비리 시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막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이 거기다 문제 제기해서 화제가 막 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남기업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주거복지 추천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파트 민주주의라는 책도 냈어요. 아파트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너무 없다. 프린스님은 엄청 다도 좋아하시네. 예, 박쌤도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안진걸 소장님도 좋아하시고. 돈을 보내주시고 이건 한번 읽어드려야겠는데. 안진걸 그래서 소장님 나경원 고발 지치지 마시고 지지합니다. 네. 저 오늘은 이거 주거복지 댓글을 읽어주는 거니까 뭐 괜찮겠죠? 예, 우리 애청자분 네. 오늘은 주거복지에 집중해 주시고요.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남성일 것 없이 주거복지사나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뭐 비율이 60% 넘어서 70%까지 갔죠? 네. 70%까지 갔어. 어차피 이게 대세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난 공동주택 너무 싫어. 그냥 뭐 혼자서 살 거야. 시골에서 혼자 살 거야. 단독주택이 또 언제나 유행할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지금으로서 당분간 이 트렌드로 가는 거니까 젊은 부부들 또 공동주택을 선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시골 전원주택은 또 돈이 많아야 갈 수도 있고 직장이랑 너무 먼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주택관리사나 주거복지사는 많이 도전해야 된다. 근데 지금 LH가 뽑는 거라든지 임대주택 단지가 뽑는 거로는 주거복지사가 다 흡수가 안 됩니다. 결국은 주거복지사들이 결국 주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주거복지 상담사 주거 문제 전문 상담사 이런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정신병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요즘엔 상담사도 굉장히 세분화돼 가지고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 상담사도 있잖아요. 청소년 지도사들 중에 보면 청소년 상담만 주로 하는 사람도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주거복지사가 주거복지와 관련된 여러 그다음에 주거복지사 시험에 우리 그 기본적인 주택 관련 법령은 들어가 있죠, 소장님. 안 소장님 저기 H 시민애님이 민생경제위에 쓰신 안진걸 소장님 응원합니다. 아까 이제 시험 과목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주거복지개론 주택가 커뮤니티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선택이 5개 있는데 근데 임대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법 정도는 나중에 들어가야 돼.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우리 안 소장님이 사위를 봐요. 그래서 제가 정신 아니요, 사회가 아니고 이제 우리 커닝을 아는 거죠. 우리 김경철 저장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들의 일자리, 그 여성 남성 또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로 치자고요. 우리 여성 일자리 부족하니까 경력단절 여성 표현을 되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하시는데 주거복지사에 많이 오신다고 쳐요. 근데 많이 뽑았어 우리가. 일자리가 없으면 그렇죠, 실제로 그것도 참 미안한 일이에요. 국가 공인까지 해놓고 그 시험을 인증까지 해놓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LH 그다음에 한국감정원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광역시도마다 지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에 만들고 분쟁 상담실 주택임대차 상담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분들을 그런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은 간단합니다. 민법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공부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도 이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안 소장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공인으로 만들어 놓은 자격증을 땄는데 정작 뭐 예를 들어서 진입장벽이 너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것 또한 국가적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왕에 새롭게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 단위의 노력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원장님 하실 말씀, 지금 그 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3%의 가산점까지 줘가면서 잠깐만요. 원장님 잠깐 원장님 말씀하실 때 넥진이라는 분이 홍영석 원장님 집합 건물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셨네요. 당연히 질문이 바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민간임대주택이라든가 전부 다가 사실은 이거 집합건물 일종입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데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주거복지사 채용을 할 때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네. 물론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사는 친여성 일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대시키려면 민간임대주택에도 이걸 확장시켜야 되고 또 있습니다. 네, 나홀로 네. 세대가 요즘 많습니다.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라든가 또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또 지식산업센터에서 뭐 기숙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홀로 세대는 아까 우리 이 곽동수 각동수 평론가 예,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관리비를 못 낸다 또 임대를 못 낸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사회에서 그랬을까 이런 것도 가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돼서 머무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민간임대주택이나 나홀로 세대에 대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뭐 계약직을 하든가 뭘 해서 이걸 채용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뭐 조례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겠네요. 넓혀주는 것이 네,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되게 홍 원장님. 자, 아유, 뭐 우리 항상 100분 토론할 때 100분 언제 가나 하는데 아무튼 거의 100분을 다 왔어요 지금. 그래서 예, 지금 마지막 잠깐만. 다양한 컨텐츠 개발의 규제 개총수님과 꿀정보 제보해 주시는 5분의 소개 감사드립니다. 눈뜬 국민님 5만 원. 이건 뭐 모두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n분의 1로 나눠 갖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와.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제가 드리고 마지막 또 마무리 발언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마 우리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주최 측을 통해 갖고 우리 패널들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과거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기 전의 문제였는데 과연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과 이 언택트 비대면 사회가 주거복지 문제와 이런 어떤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한번 코로나 이후의 주거와 주거복지 이거에 대해서 그 개별적인 의견들을 가볍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때 곽 평론가님 어때 먼저 하실래요?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집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죠. 말씀하신 대로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명절을 앞두고 이동하지 말란 얘기가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거죠.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여러분들 불효 안 하시려면 효자가 되려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집이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야근 끝나고 들어가서 잠만 자는 곳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워라밸이라고 해서 지난해 그 전에 계속 인기를 끌었던 게 일과 생활의 병립.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갖고 얘기들이 많았었죠.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집을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달라진다는 것도 이 코로나19가 가져올 게 언제 끝나게 될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와 일상, 또 다른 네, 것과 네.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네. 유병장수 시대처럼 네. 감당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집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좀 더 주택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주거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네. 면에서 뭔가 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안진걸 소장님 1분만. 예. 결국 지금 비대면 세상에서도 예. 결국은 주거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서 방역도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예. 옮기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다들 조심해가지고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주거공간에서 그런 거 다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주거복지의 개념이 좀 확장되면 그 주거공간 같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관리사무소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공동체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그 주거복지에 앞장서고 주거공동체 복원에 앞장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주거복지사의 귀중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LH 같은 공기업들 역할도 있지만 모든 걸
정부나 지자체나 공견만 할 수는 아,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맞아요. 전문가나 학자분들이 연구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또 그걸 실행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주거복지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또 있고 또 주택관리 사무소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좀 더 깨갖고 무조건 관리 개념이나 보다는 이제 공동체 개념으로 방역과 치안도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공동주택에서는 제일 방역과 중요한 게 방역과 치안. 치안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그런 그러니까 저는 주거복지사 계속 뭐 여성 친화적 일자리로서도 좋고 뭐로 좋으니까 그런 역할들이 확대되고 더 많은 확대될 사람들이 것이다. 뽑히는 계기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비대면이 때문에 위축되는 자리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용석 원장님. 네.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주거 공간이 사무 공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 공간을 했을 때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자영업자들 하는 데 가서 알바를 한다든가 또 취업을 해서 했던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홀로 세대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임대주택, 나홀로 세대 여기 모두에 관심을 갖고 주거복지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H의 김경철 처장님.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더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또 대응하는 저희가 대응해 줄 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 주요 대상이 뭐 전체적인 전 국민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고령자,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이다 보면 좀 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면 접촉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적인 대면은 안 되지만 전화로 상담을 하는 부분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렇죠. 뭐 청년층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인터넷이나 포털 앱 이런 것을 좀 확장시키면 좀 더 편리하게 쓰면 이제 될 수 있지만 고령자분에 대해서는 직접 뵙지 못하지만 직접 뵙는 거에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상담 체계를 갖춰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돼서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저희도 빨리 대응을 해야겠다. 일예로 지금 저희가 이제 주거급여 지원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올해 한 120, 30만 호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쪽에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빨리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네. 아무튼 뭐 네 분 공통적인 말씀은 코로나 이후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생각이나 니즈들이 강해질 거고 그거와 관련돼서 주거복지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어떤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100분여를 달려왔는데요. 지금 뭐 댓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얘기들이 뭐 모든 분들에 대한 얘기 5분, 그다음에 안 소장님, 김현성 사회자, 곽쌤 뭐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타파와 개국본이 만든 품격 토론 방송이 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자평하면서요. 오늘 방송은 사실 주최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를 했고요. 후원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에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그 네 분 마무리 발언 30초씩만 하시죠 뭐. 오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자, 우리 김 차장님부터 하실래요? 저부터 알겠습니다. 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그냥 단순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게 주거복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상담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주거복지라고 어떤 그런 방향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에 맞춰서 잘 이제 주거복지를 잘 수행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주거복지가 다른 많은 부분과 연계가 되거든요. 사회복지, 뭐 고용, 에너지, 안전 뭐 여러 분야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거복지 하나만 공급하는 들이 통합돼서 제공하는 그런 체계로 바뀔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주거복지가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인터넷 방송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좀 이렇게 엔딩 포즈 한번 하시죠 뭐. 자, 주거복지 할 때마다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양손으로 따져. 우리 차장님이 되게 선하게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방송에서 충분히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차장님 되게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좋은 자, 말씀. 원장님 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주거복지가 필요 없는 주거권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주거권이 반드시 복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즉 주거복지가 필요한데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주거복지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 수요자들의 욕구를 이 주거복지사 이 사람들도 그 수요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바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복지가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알아서 이렇게 엔딩 포즈까지 역시 뭐 약간 예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이게 좀 조금 더 하면 엄청 오늘 이 자리를 주도하실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안 소장님. 예, 우리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 또 향후의 한반도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주거권과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 핵심이잖아요. 예전에 발이 편해야 일이 잘 되고 아니지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되지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 무등양말 있었다고? 광고였는데요. 잠자리가 편해야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일도 잘 되고 그래야 생산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주거권은 정말 대세가 돼야 될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LH, SH의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또 공동주택, 아파트 70% 거기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민주주의도 계속 요구되니까 관련 책도 나온 건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 주거권이나 서민주거 안정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주택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걸 다 총괄해가지고요. 근데 뭐 주택청도 저는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서민 주거권, 국민 주거 안정 관련해서는 원스톱 서비스 주거 포탈 이런 게 있어야 된다. LH의 기능, 국토교통부의 기능이 훨씬 더 서민 친화적으로 주거권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계속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권위를 가지고 또 양심과 식견을 가지고 우리 뭐 자가주택에서 일가주택에 사는 국민들이든 무주택 서민이든 무주택 청년들이든 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이든 민간 임대주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든 다종다양한 주거와 관련된 주거권과 주거복지, 주거 상담하는 수요들에 적극 화답해 주시면 분명히 주거복지, 주거권도 신장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런 일석삼사조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토론해 주신 분 네 분 고맙고요. 시사타파 애청자 여러분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엔딩 포즈. 엔딩 포즈. 엔딩 포즈? 예. 나 이거 쑥스러워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채팅창에 많은데 앉은 걸 우리 소장은 무땡 양말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예, 뒷광고 아닙니다. 없어, 그거. 근데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양말 안 나올 거 가져간 거 아니에요? 참 그냥 괜찮았는데. 없어,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마다 이게 양말 선물 많이 했잖아요. 예, 저는 해가지고 그냥 그 노래가 웃겨가지고.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예. 광고 하나. 예, 하세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저는. 예, 저희가 이제 그 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이 이제 위에서 뭘 관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지금 변경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월 8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1등이 얼마예요? 그렇지, 우리는 상금이 이겁니다. 100만 원? 네. 1,000만 원! 거기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100만 원? 100만 원도 어딥니까? 그래서 뭐 지난주까지 한 1,400분 정도가 신청을 했다는데요. 많이 들었네요. 뭐 좋은 이게 이제 그
그 공동주택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좋네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장주택까지 일단은 말씀하시는 임대주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 LH 개선을 위해서 관련은,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입주자 중심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네. 바꾸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명칭을 좀 많이 좀 공부해 제가 주시면. 한번 저희 다시 한번 홈페이지도 좀 정리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관리사무소라는 말을 네이밍을 좀 바꾸는 변경하려고 하는 국민 공모를 네. 10월 8일까지 8일까지, 하고 네. 있답니다. 1등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받으셔서 시사타파에 좀 쏘세요. 요즘 개국본 수사타파 어렵다고 하니까요. 좀 이렇게 팡팡 좀, 예. 우리 함께 해갖고 좀 반땡 합시다. 예, 아무튼 관리란 말은 사실 좀 옛날식 말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리라는 말이 사실 너무 많긴 해요, 사실이.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곽동수 TV의 곽동수 진행자님, 네.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앞분들이 아니요, 너무 잘하셔갖고. 전혀요. 예. 가만 생각해보면 의료는 의사만 하는 걸로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응급차가 생기고 싣고 오다 보니까 응급구조사도 생기고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생겨야 되죠. 근데 코로나19 가려서 토론을 했지만 이게 아마도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방송에는 안 나가고 아마 커다란 데서 저희들 한 줄로 앉아갖고 방송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 그렇죠. 개인적으로 원래 포럼처럼 하려고 했죠.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고 무엇보다 지금 외출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이제 그렇죠. 정말 디지털 세상이니까 앞으로 코로나19가 혹시라도 끝이 나더라도 온라인으로 계속 좀 주최 측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응원해주신 저희 개국본 시사타파 식구들 고맙습니다. 의리는 정말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주거복지 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후원하는 주거복지와 여성 일자리 토론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흐름을 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헌법 35조에 의해서 주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는 걸 여러분 2015년에 주거기본법에 의하면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권리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거복지는 어떤 우리가 시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로서 누려야 될 자격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100분 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시사타파 개국본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회자에 대한 어떤 격려 잘 받아서 제가 어떤 앞으로의 살아가는데 큰 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댓글 달고